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수많은 귀족과 외교 사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빼앗아 스스로의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가난한 코르시카 귀족 집안의 아들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 프랑스 황제가 된 것이죠. 유럽 역사상 이토록 극적인 권력 상승은 없었습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피어난 한 군인이 대륙 전체를 뒤흔들 존재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0년은 더욱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 될 것이었습니다. 천재 한 사람, 나폴레옹의 머릿속에서 유럽의 역사를 다시 쓰여진 날. 이것이 바로 삼황제의 전투, 나폴레옹이 제국의 절정을 향해 올라서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날이었습니다. 그럼 그날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황제 즉위 1년 후 나폴레옹은 18만 대군을 해안에 집결시켰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영국 본토 침공이었죠. 하지만 영국 왕립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공격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는 외교와 자금으로 반 나폴레옹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끊임없이 프랑스 황제를 조롱했고 유럽 군주제 국가들은 혁명의 산물인 나폴레옹을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나폴레옹이 밀라노에서 스스로 이탈리아 왕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결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나폴리가 영국과 손잡고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이 이 거대한 동맹군을 상대로 벌인 가장 눈부신 승리,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폴레옹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머쥐었을까요? 모든 것은 1805년 여름 라인 강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맹군은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군대가 라인강을 따라 프랑스로 진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 계획을 미리 알아챘고 그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적이 힘을 합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의 목표는 바이에른으로 성급하게 진격한 오스트리아의 마크 장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새롭게 그란데 아메로 이름 붙인 대육군에게 라인강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려한 기병대 지휘관 미라 원수가 검은 숲을 통해 눈속임 공격을 펼치는 동안 본대는 빠른 속도로 북쪽에서 마크의 군대를 포위했죠. 1805년 여름, 그란데 아메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잘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 높았고 새롭게 개편된 군단 체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각 군단은 1만 5천에서 3만 명 규모로 자체 보병과 기병, 포병은 물론 지원 부대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 체제는 각 군단이 독립적으로 행군하고 전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하나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낡은 교리를 깨뜨렸고 군단들을 널리 분산시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목표를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러 길을 따라 동시에 전진하며 현지에서 보급을 얻을 수 있었죠. 느린 보급 마차에 의존하는 대신 각 군단은 흩어진 마을에서 스스로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의 주력이 발견되면 빠르게 결집할 수 있었죠.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기동하며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마크 장군은 너무 늦게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군은 빠르게 움직여 다뉴브강을 건너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했죠. 마크는 일련의 반격을 시도했지만 프랑스군의 함정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쿠투조프 장군의 러시아군이 제때 도착하기를 바랐지만 러시아군은 아직 16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울름에서 마크 장군이 항복했습니다. 전쟁 시작 6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프랑스군은 거의 6만 명의 포로를 잡았고 나폴레옹은 동맹군에게 첫 번째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장군 미하일 쿠투조프는 노련하고 신중한 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러시아에서 900마일을 행군해온 상태였죠. 울름의 패배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군대만으로는 나폴레옹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시 퇴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추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후위에서 몇 차례 날카로운 반격을 했지만 12월 12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 프랑스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쿠투조프는 오늘날의 체코인 올미츠로 이동해 지원군과 합류했고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를 만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쿠투조프의 탈출에 분노했습니다. 그의 군대도 지쳐 있었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신속하게 결정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7세의 자신만만한 러시아 황제는 전투의 영광을 갈망했고 베테랑 쿠투조프의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연합군이 다가오자 나폴레옹은 군단들에게 아우스터리츠 마을 근처로 신속히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전장을 골랐고 밤늦게까지 군대 배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막사 모닥불 옆에서 몇 시간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새벽은 그의 대관식 1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이제 막 태어난 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침은 춥고 청명했지만 전장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규모의 두 군대가 7마일 너비의 전장을 가로질러 마주했죠. 하지만 연합군은 프라첸 고지를 장악하고 있었고 다부 원수의 프랑스 3군단은 여전히 전장으로 진군 중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나폴레옹의 얇게 펼쳐진 우익을 발견했습니다. 프라첸 고지에서 그쪽으로 대규모 공격을 계획했죠. 프랑스군 우익을 밀어붙인 후 우회하여 나폴레옹의 군대를 포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이 원하던 바였다는 것을요. 나폴레옹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약한 우익으로 연합군을 유인한 뒤 프라첸 고지를 공격해 적을 반으로 갈라놓는 것이었죠. 이 계획은 연합군의 움직임과 다부 군단의 정확한 도착 시간에 대한 완벽한 예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의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전투는 오전 7시경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키엔마이어 장군 선두부대가 프랑스군이 방어하는 텔리츠 마을과 충돌했죠. 압도적인 병력 열세에도 프랑스군은 완강하게 싸웠지만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그저 큰 포위 공격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안개와 늦게 도착하는 명령 때문에 연합군에게는 혼선과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지원군이 이동하는 데만 1시간이 더 걸렸죠. 소콜리츠 마을과 성 주변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틀 동안 70마일을 강행군한 다부 원수의 군단이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안개를 뚫고 갑자기 나타난 그의 보병 여단은 텔리츠 마을을 되찾았고 다른 여단들도 소콜리츠의 프랑스군을 지원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나폴레옹은 그가 바라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합군 좌익이 프라첸 고지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그는 즉시 술트 원수의 4군단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 사령관들의 눈앞에 안개 속에 숨어있던 2개의 프랑스 보병 사단이 갑자기 나타나 연합군 중앙으로 돌진했습니다. 쿠투조프 장군은 서둘러 고지 방어를 위해 4개 종대를 투입했죠. 2시간의 혈전이 이어졌습니다. 머스킷 사격이 너무 격렬해서 양측 모두 곧 탄약이 부족해졌고 총검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잘 훈련된 프랑스군이 결국 고지를 확보했고 연합군 진영에 깊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쪽에서는 거대한 기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바그라티온 장군의 러시아군 선발대가 보세니츠 마을을 점령했지만 산통 언덕의 포격에 저지되었죠. 프랑스 중기병 6개 연대의 결정적인 돌격이 마침내 우익의 연합군을 물러나게 했고 랑 원수의 5군단이 전진해 블라소비치와 크루그를 확보했습니다. 콘스탄틴 대공은 필사적인 도박을 걸었습니다. 연합군의 마지막 예비대이자 자신이 지휘하는 러시아 황실 근위대를 투입한 것이죠. 프랑스 4연대의 대대가 이 러시아 근위 기병대에게 무너졌고 혈전 속에서 독수리기를 빼앗겼습니다. 고지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자신의 근위 기마대를 투입했습니다. 두 군대의 정예 기병 간의 잔혹한 근접전이 벌어졌고 끝내 프랑스군이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의 중앙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이제 여전히 소콜리츠 주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연합군 좌익만 남았습니다. 오후 2시경 나폴레옹은 4개 사단을 남쪽으로 보내 연합군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합군 좌익을 지휘하는 벅스헤덴 장군은 그제야 위험을 깨달았죠. 3면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남쪽뿐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얼어붙은 호수로 달아났고 프랑스 포병이 호수의 얼음을 깨려고 포를 쏘았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 약 200명의 병사와
수십 마리의 말이 빠져 죽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의 선전처럼 수천 명이 익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비극적인 광경이었죠. 프랑스 황제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프랑스군은 1만 명 이상의 포로를 잡았고 45개의 적 군기를 노획했습니다. 양측의 수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많은 이들이 며칠 동안 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삼재회전으로 알려진 이 전투는 제3차 대프랑스 동맹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는 굴욕적인 평화협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4천만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영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폴레옹에게는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고 이것은 남은 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100년 동안 영국 해군의 바다 지배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바다의 주인이었고 나폴레옹은 대륙의 지배자였습니다. 고래와 코끼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상대를 공격할 수 없는 처지였죠.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가 아우스터리츠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 지도를 말아두게. 10년 동안은 필요하지 않을 테니. 한 달 후 피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또 다른 10년의 전쟁과 격변에 직면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제국은 정점에 올랐지만 그것은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의 승리는 나폴레옹에게 무적의 신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든 제국은 정점에 오른 순간부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대륙을 정복한 황제는 결국 외딴 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1805년 12월 2일 프라첸 고지 위에서 나폴레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럽의 주인이었습니다.